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지금부터 4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4부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마 이 주제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님을 오늘 현장에 모셔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 위원이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문화포럼 지능정보사회 윤리분과의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AI는 양심이 없다와 같은 저서도 다수 집필하셨습니다. 자, 떠오르는 인공지능 교육,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김명준 교수님의 강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주 교수입니다. 제목을 떠오르는 인공지능 교육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 윤리인데 원래 인공지능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도 어려운데 또 인공지능까지 요즘에 들썩거리면서 어려운 데다가 또 윤리라는 단어는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단어하고 재미없는 단어 두 개가 만난 게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런데도 꼭 손을 대야만 되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제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랑 같이 작년 재작년에 초중고 인공지능 윤리 교재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 관한 거 말고 윤리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 교육. 그래서 그 윤리 교육의 전체 대한 내용 체계를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가보시면 학생용, 교사용 5권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용, 그다음에 5, 6학년용,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 심화 이렇게 5권이 교사용까지 같이 나와 있고, 또 올해 그 작업은 이제 교육부랑 같이 했는데 올해 또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또 교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또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교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써야 되잖아요.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알겠지만 시수가 배정이 안 돼 있고 이미 기존에 뭐 정보 관련된 과목도 있는데 그걸 밀어내고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다 또 윤리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런 시수가 확보된 다음에 그럼 시작하자 그렇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실제 AI 교육을 하거나 윤리 교육 하시는 분들은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 놓자.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떤 형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학교는 활용을 하고 일방적으로 다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인공지능 자체가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사가 한 70년 됐습니다. 70년. 그 AI라는 단어가 나온 게 1956년이거든요. 1956년 거의 70년 됐는데 이렇게 기술이 70년 동안 계속 발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인공지능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포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문의 겨울기라고 하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왔다가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그다음 다시 겨울기가 한 번 더 왔고 지금이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세 번째 AI 용성기입니다. 지금의 AI 기술은 과거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 번째 겨울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걸로 이제 끝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만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보편적으로 AI라는 게 저렇게 똑똑한 거야? 저렇게까지 잠재력이 있어? 느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대중. 네,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기 이랬던 사건이죠. 이게 2016년 사건입니다. 2016년. 그래서 AI를 사람들이 우리 AI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기업들도 AI 하기 시작하고 대학원에 AI 대학원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벌써 한 10개
AI 대학원을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학부에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초, 중, 고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오지 않은 학생한테도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6년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미국은 훨씬 그 전에 한 5년 전에 미국 전체가 다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KBS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이 제퍼디라는 TV 쇼가 있습니다. 뭐 전국 단위의 TV 쇼인데 이 TV 쇼에서 보시면 이 옆에 보면 그다음에 브래드 러터, 켄 토님슨 이런 두 사람이 나와서 가운데에 있는 게 AI 컴퓨터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대결을 하는데 이쪽 켄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퀴즈쇼에서 약 74번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퀴즈 왕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브래드 러터라는 사람은 이 퀴즈쇼에 나와서 가장 많이 상금을 탔던 사람이 330만 달러를 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IBM 왓슨에서 만든 AI 컴퓨터하고 대결을 했죠. 대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현격한 차이로 AI가 이겼습니다. 두 남자분들은 전혀 게임이 안 됐죠. 이걸 통해 사람들이 이게 AI가 이제 영어로 듣고 영어로 다 대답을 한 거죠. AI가 이게 무시할 기술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이세돌, 그다음 2017년에는 이제 커제, 중국의 커제라고 실제 바둑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커제가 이세돌이 5번 중에서 4번을 졌잖아요. 4번을 지니까 커제가 나는 이세돌보다 랭킹이 더 위에 있다. 내가 실질적인 챔프이기 때문에 나는 알파고를 깰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붙어서 울죠. 네, 3번 붙어서 3번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의 프로 대국의 전적이 보시면 69전, 68승 1패. 1패는 이세돌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는 은퇴했죠. 은퇴했습니다. 지금 뭐 바둑 두시는 분들이 AI 컴퓨터랑 바둑 두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그런 AI 프로그램하고 바둑을 두시는 걸로 알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위에 회사가 다르잖아요. 밑에는 구글 거고 위에 있는 건 IBM 건데, 저 IBM이 그 사이에 뭘 했을까? 구글이 알파고 가지고 바둑 준비하고 있을 때 뭘 했을까? 얘는 2012년부터 의과대학에 레지던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리는 10대 암에 대해서 의과대학에 있는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들의 차트 거의 한 10만 건을 학습을 했고요. 3, 4년 학습한 다음에 최초로 이제 요 시기에 2016년에 최초의 공식 환자를 받았어요. 공식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이 환자입니다. 일본 동경대학교 의대 나오시는 약 70세 가까이 된 여성분인데 질병이 여기 보면 리큐미아라고 나와 있죠. 리큐미아가 이제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보통 백혈병 원인이 한 10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뭐 백약이 무효인데, 어떤 동경대 의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실력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의대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명의들이신데 이분을 이제 진단해서 약을 2개를 줬습니다. 처방전을. 그래서 두 약을 3년간 복용을 했는데 계속 악화된 거죠. 계속 악화돼서 이제 이 환자가 첫 번째 공식 환자입니다. 그래서 IBM 왓슨이 이번에는 이제 의학 공부를 해서 특히 암 분야를 공부를 해서 이 환자를 진료했는데 진료하는 시간은 불과 몇 초죠. 데이터 집어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실제 진료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진이기 때문에 지금 먹는 약 2개 중단하고 약을 바꿔라. 약을 바꿔서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의학계에서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대학이 있었어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이 길로 여사께서 바로 이거 도입해라. 그래가지고 그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시면 IBM 왓슨에 의한 인공지능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치료센터. 그 뒤에 우리나라 한 7개 대학이 이걸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통 의대에 보면 빅5 병원이라고 있죠.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현대. 이제 거기에 다니는 암 환자들이 몰래 여기로 가는 거, 몰래 가는 거, 몰래. 공식적으로 트랜스퍼 하지 않고요. 몰래 가서 여기서는 나를 어떻게 진단하나? 그게 궁금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국산 인공지능 의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앤서라고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1.0이 나왔고요. 주로 이제 서울대가 주관이 돼서 이른바 빅5 의대가 들어와서
IBM의 와스는 이제 외국산 AI 의사니까 국산으로 대체를 해서 올해 2.0 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길래 회사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도입한 지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분이 병원장이잖아요. 병원장, 의사들을 고용하는 병원장.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EBS 명의 고용 안 한다. 그분 한번 모시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와야 되고, 모시고 와도 환자들이 만나려면 몇 개월씩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또 워낙 조건도 까다롭고. 그런데 이 IBM 왓슨을 쓰면 얘는 노조 가입도 안 하고요, 휴가 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잖아요. 환자가 밀려오면 포트만 따로 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앞으로는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 의사를 쓸 거래요. 그래서 의학적 지식도 해박하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 매체로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농담을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의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죠.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AI 의사가 나오면서부터는 그 TO가 상당히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제 그걸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법원에서 AI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판사가 있고 옆에 AI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판사가 먼저 예측을 해요. 얘는 징역 5년. 그러면 판사가 자기가 생각한 거 같으면 그냥 판결을 내리고요. 뭔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제 AI 판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거 다시 논의하게끔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AI 판결을 따라가 버리죠. AI가 모든 판결들을 학습을 해서 그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어떻게 판례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가석방도 그렇고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빈 토플러,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제3의 물결, 권력이동,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스스로 본인이 자처를 해서 대한민국의 IT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확 수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정부화가 엄청나게 앞서갔던 데 있어 1등 공신이 엘빈 토플러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자주 왔죠. 자주 와서 강연도 하고, 이분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초청을 하다 보니까 그 초청하신 데에서 약간 오지랖 넓게 우리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이분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이 뭐 하는지를 구경하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어디 갔을까요? 네, 강남 파락군을 갔습니다. 밤에 그 청담동 학원가를 쫙, 밤 10시에도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봐라. 얼마나 좋은,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가 미국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하려고 데려갔죠. 이제 그거를 이분이 쭉 보시고 왜 저러냐가 쭉 들은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그 학원에 보내느냐, 왜 그 외고 특목고를 왜 보내느냐 쭉 설명을 듣더니, 이분들 다 집안에서 하나는 의사는 나와야 되고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 휴게사도 나와야 되고 뭐 직업에 있어서 아주 그런 직업들을 후손들한테 좀 이렇게 주고 싶은 욕심에 막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걸 딱 알고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 한국 부모님들은 나이가 보니까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학교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데 이분만 이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 빌 게이츠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급속히 사라질지. 그 직업이라는 거가 지금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직업인데, 이게 이제 AI의 결정적인 이제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AI가 발전하면서 주는 첫 번째 영향이 이제 직업을 흔드는 겁니다. 직업을. 특히 전문직 흔드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원래 펀드 매니징을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지는 부동산을 받아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도 사고 뭐 별의별 걸 많이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이윤을 남겨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윤을 그 2017년에 골드만삭스에 그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친구가 600명 있었어요. 600명. 하버드 MBA 출신에 뭐 연봉이 엄청나죠. 600명 있었는데 그 2017년에 골드만삭스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그 투자하는 걸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했더니 인간보다 AI가 투자 승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598명을 잘랐어요. 아직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600명 가운데서 598명을 잘랐어요. 하버드 MBA 출신들, 뭐 내노라는 사람들 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얘가 그 전문인들을 대시할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붐이 부른 거죠. 모든 분야 AI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했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국가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한창 알파고를 떠들썩할 때 그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AI 미국이나 외국을 보니까 AI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 AI의 어두운 부분을 미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AI의 어두운 부분을 미리 준비하자. 이른바 이제 AI 윤리죠. 그걸 하자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에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컴퓨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컴퓨터 사람이 윤리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윤리 학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학회장이 당연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했고 나머지 멤버들이 다 철학, 윤리, 사회학, 법학 이런 분들 한 10여 분. 그래서 한 3년간 연구를 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AI 윤리인 서울 팩트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죠.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기정통부가 됐는데 그때 이제 만든 거를 정부에 헌정을 하고 제가 이제 대표로 훈장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많은 윤리 운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벌써 6년이 됐잖아요. 6년이 됐는데 혹시 AI 윤리 주제가 뭔지 아세요? AI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 모르시죠? 제가 6년, 7년 때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게 그들만의 리그예요. AI가 워낙 어려우니까 AI 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부작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을 생각해서 윤리 주제를 정하니 이게 일반인들한테 와닿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올해 지지난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윤리, 외국에서 하는 윤리를 쭉 총망라해서 뭘 했냐면 그냥 일반 국민들을 위한 윤리,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윤리에 대해서 이제 쓴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엠넷이라는 채널에서 AI 음악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시 한번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수가 거북이라는 3인조 기억나시죠? 네,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아주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터틀맨 임성훈 씨인데 이분이 요게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8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원래 세 번째 팀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 번째 팀 남자를 이제 교체해서 넣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됐고 양쪽에 있던 이제 이분이 금비고 옆에 세 분은 이제 두 분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AI로 그 임성훈 씨를 이제 학습을 해서 과거의 동영상, 소리 이걸 다 AI로 학습을 해서 3D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직 살아 계시는 두 분의 여자 가수랑 같이 다시 재공연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이전에 보면 마이클 잭슨도 돌아가신 다음에 3D로 홀로그램으로 해서 재공연했고요. 뭐 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뭘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AI 기술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해서 왜 큰일 났을까요? 왜 큰일 났을까요? 뭐 좋잖아요. 돌아가신 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도 AI로 부활시켜서 하면 되겠네. 뭐 여기 거북이 팬클럽 말고 또 다른 팬클럽들이 있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시켜달라. 이렇게 하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뭔가요? 지금 이 노래가 어떤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네, JTBC의 이태원 클래스 주제곡입니다. JTBC 이태원 클래스는 2020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없었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분들이 3D로 공연했을 때는 그분이 공연했던 거를 후처리를 해서 3D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였지 노래가 새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연습생들 있잖아요. 기획사에 연습생들 10년 내내 학교도 제대로 안 가면서 막 10년 내내 연습해서 무대 한 1년 쓰면 성공하고 어떤 경우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경쟁 상대는 돌아가신 가수예요. 이제부터. 이분들은 팬클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팬클럽이실 수 있잖아요. 옛날에 향수. 이 팬클럽이 있는 많은 분들은 또 재력도 좋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 막 사도 돼. 재력도 좋은. 그리고 또 팬덤이 또 워낙 향수기 때문에 과거는 항상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나왔어요. 새로운 노래. 그러면 최고죠. 이게 불공정 경쟁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불교 나가시는 분, 돌아가신 스님, 돌아가신 목사님, 자, 기독교로 말하면 조영규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하셨던, 옛날에 녹화했던 것도 지금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뭐 10년 전에 하셨던 설교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카운터 올라가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버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코로나 때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사이버 예배인데, 이쪽 사이버 예배는 하영주 목사님이 새로운 메시지 가지고 서고 있어요. 자, 이제 경쟁 시대가 되죠. 영화 배우도 살립니다. 영화 배우. 스타워즈에서도 이미 그 레아 공주가 원래 돌아가셨거든요. 최근 편에서 레아 공주를 AI로 다시 살려서 출연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인딩 잭이라는 2019년 영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를 이렇게 탁 AI로 부활시켜서 하려니까 크리스 에반스라고 캡틴 아메리카 하셨던 사람이 막 감독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데리고 장난치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당신들 세대만 그 배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자라나는 세대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의 AI 기술이 그걸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단 안 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놓고 보면은, 자, 비비안 리나 뭐 오드리 헵번은 아주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청초한 연예인의 대명사인데, 이분들을 부활시켜서 포르노에 출연을 시켜요. 포르노 영화를 찍어요. 그러면은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있죠. 막 소송 걸겠죠. 명예훼손처럼. 만약에 후손이 없으면 이제 팬클럽에서 공익소송을 하게, 공익소송. 공익소송을 막 걸면 소송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한 1년 가는 사이에 영화는 빅히트를 치겠죠. 도대체 무슨 영화인데 그래? 이러면서 빅히트를 치겠죠. 근데 보통 공익소송이나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분에 비해서 엄격하지가 않아요. 법 자체가. 항상 모든 법은 죽음과 동시에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언장 외에는 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다 케이스 클로즈거든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문제, 그다음에 수익 배분 문제. 아까 AI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직업도 지금 유태유태하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돌아가신 분을 디지털로 부활시키는 것들은 유명한 분들이나 능력이 입증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개발자의 윤리이기도 하면서 소비자들이 똑바로 정신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해서 장점과 단점 보니까 이게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럼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야,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게 좀 수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공론의 장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인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이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너를 만났다라는 건데, 자, AI가 또 뭐라냐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부활시키냐면 가족. 이게 2002년에 했던 너를 만났다인데, 딸이 이제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시 이제 딸을 이제 AI로는 목소리만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3D하고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를 쓰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내가 죽었던 아내를 다시 부활시켰던, 올해 5월 달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활시켰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별하는 경우 이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너를 만났다 그렇고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거를 덜어주기 위한 애도 전문가로서의 AI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정신의학에서 어떤 분하고 급작스레 이제 사별을 해서 많은 이제 보통 이제 그게 그 애도와 관련된 질병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보통은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재현 치료를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 역할을 누가 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다 털어주고 이제 그 작업을 얘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얘는 안 없어지죠. 집에 계속 걸어놓죠.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에 보시면, 해리포터의 마술학교에 보시면 벽에 그림들이 전부 살아있잖아요.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게 언제 될까 이미 되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 과연 다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수용할 거냐, 이건 이제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윤리 문제거든요.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서, 기본적으로 AI 윤리에 있어서의 이용자 윤리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은 뭐냐면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소비자나 이용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기술자들한테 그냥 휘둘리는 거죠. 주는 대로 써야 되고 주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작년에 기사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에 관한 챗봇을 만들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파장이 얼마나 클지 몰라서 아직 안 만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여러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걸 봐서 이게 이제 문제보다는 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들이 특허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슬며시 꼬리를 내리겠죠. 자, 최근에 보시면 자, 이 친구는 22살의 로지라는 캐릭터인데 8월 달에 오픈되고 나서 12월 달에 회사에서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라고 이제 가상인간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AI 윤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것도 이용자들이 똑똑하면 이거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회사 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안 해요. 인공지능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 소비자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일까 인공지능일까? 판단 가능할까요? 딥페이크가 나온 이후부터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똑같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양심적으로 사람하고 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만들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까 살짝 사람보다 품질이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모델이 누구지? 누구야?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일을 하고요. 사람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자들이 야 그거 인공지능으로 했으면 인공지능으로 했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가만히 안 하고 있다고 우리들 보고 다 판단하라는 거야?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그 인플루언서 있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무슨 내가 화장품을 써보니 좋아요 뭐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한테 화장품 쓰게 하고 뭐 이걸 입어보니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요 가상인간들이 하거든요. 가상인간들이 나와서 내가 입어보니 좋아요. 입어볼 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먹어보니 좋아요. 그럼 신한라이프 생명유사잖아요. 얘가 무슨 생명이 뭐 보험에 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뒷거래를 하거나 광고 후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처럼 하거나 쓰지도 않았는데 써본 척 하는 게 비난의 대상이거든. 근데 이 가상인간의 인플루언서는 처음부터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얘는 이 제품을 써보지 않은 존재입니다라고 밝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네. 주제가 몇 개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정관계 잠깐 요것까지만 하면은 이게 윤리 문제가 좀 심각하고 우리 이용자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분들의 손주 며느리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20년 전에 우리 집 며느리가 남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죠? 근데 미국에 가면 50개 중에서 17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때문에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여자예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게 같은 대상체인데 AI가 너무나 사람하고 똑같고 이게 원래는 AI는 소프트인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로봇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아까처럼 3D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에 몸을 입고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너무나 사람처럼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처럼 느껴요. 사람처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여기 있는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으면 얘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이게 유명한 게 개 사건인데 강아지.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시골 동네 개 한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그 돌아다니는 개가 똥개도 아니고 위에 있는 이게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라고 그래서 딱 봐도 식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계신 세 분의 나이 드신 분이 그 데려다가 잡아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 주위에 있는 그게 반려견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죠. CCTV 다 뒤져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와서 당사자들 와서 이제 합의해야 되죠.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배상하라니까 이 세 분 하시는 이야기가 근당 얼마씩 드리면 돼요? 자기들이 먹은 게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반려견이면 가족인데 가족을 죽이고 나서 고기로 배상하느냐?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 우리가 볼 때는 AI 스피커, 뭐 AI 우리가 볼 때는 장난감이고 프로그램이고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가족이고 심지어 자기의 배우자고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게이트박스라고 있죠. 3D 홀로그램에 되어 있는 지금 일본 광고입니다. 광고. 일본 광고. 이 안에 뭐 아즈마 히카리도 있지만 뭐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가상 가수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했습니다. 라인에서 인수해서 네이버 클로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주인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여보하고 불러. 여보하고 불러. 그래서 이 일본 청년이 이 AI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천만 원 주고 결혼식을 했고 인형이랑 했죠. 인형이랑. 아침마다 이제 불러요. 여보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계속 와이프랑 채팅을 합니다. 집에 있는 얘랑 회사에서 채팅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을 해요. 빨리 오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법에 의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혼이에요. 그냥 사실혼. 지금도 결혼 법률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중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과학자고 중국 과학자고 프랑스 로봇 과학자고 알만한 사람들이죠. 본격적으로 회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보통 성인돌에다가 AI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팔립니다. 이게 4만 단은 스페인에서 파는 건데 450만 원짜리고요. 이쪽에 하모니는 2,500만 원짜리입니다. 2,500원. 리얼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얘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삽니다. 2,500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 값이잖아요. 데리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데리고 사는데 남자 집에 남자친구가 놀러 왔어요. 남자인 친구가. 보니까 이야기를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주니까 걔가 자리 비우면서 이상한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막 여기 만져보고 이러니까 막 대화도 하고 막 너무 신기해서 막 들춰보고 막 난리를 피웠어. 가정 파괴로 고소해버렸어요. 너는 네 와이프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대기업이 이걸 몽땅 사서 한 30대 뭘 했을까요? 밑에 나오죠? 로봇 성매매를 했습니다. 로봇 성매매. 사창가. 그래서 캐나다에 1호점이 열려 있고요. 2호점을 휴스턴에다 열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열었습니다. 자, AI는 점점 의연화되는데 우리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이게 동물 못지않게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연한 셈이 벌어져서 중독도 벌어지고 남용도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와전이 되는데 제가 잠깐 넘겼지만 자 이거 보시면 노인분들이 집에 혼자 있다고 자식들이 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청소기. 무릎 꿇고 청소하기 힘드니까 무릎이 아프시니까. 그다음에 AI 스피커. 그러니까 얘가 매일 아침 청소를 해요. 타이밍 세팅을 해놓으면 9시만 되면 청소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청소기가 고장이 났는지 섰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어디 힘드니? 하고 물어봐요. 너 오늘 왜 일을 안 해? 힘드니? 하고 물어보죠. 벌써 이렇게 의인화가 됐죠. AI 스피커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리쿠는 350만 원짜리인데 서울시에서 저거를 실버 세대들 휴대폰 교육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쪽 말고 그 옆에 버튼 누르세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기 아들보다 낫대요. 자기 아들한테 휴대폰 물어보면 막 짜증난대. 1분도 안 돼요. 짜증나는데 얘는 막 물어봐도 계속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심심하면 노래도 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자기가 잠자려고 쓰러졌는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지 금방 인식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바로 119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진짜 얘가 사람이면 내가 아파트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 얘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반려견한테 유산 상속해준 케이스가 있었죠.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다 SF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야. 우리 시대 안 일어나 그러는데 70년이라는 AI 역사 가운데서 이미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조만간 사고 날 겁니다. 이제 많이 퍼지면서 사고 나면 나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나한테 90대 10 이러네. 10을 하라네. 이걸 누가 하지? 이제 그런 책임 문제. AI가 결정했는데 사람 책임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그 AI는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잔재돼 있어서 이거를 꼭 개발자가 됐을 때만 윤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좀 똑똑하게 반응을 해야겠다. 자,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 워낙 많이 해서. 네. 작년, 재작년 말에 국가 AI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에 준해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5개. 그래서 초중고를 5개를 다 만들었고, 교사도 만들었고, 전체적인 이제 내용 체계 다 구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이 윤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뭐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윤리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주로 어떤 거냐면, 얘가 인공지능일까 아닐까? 얘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일까 인공지능을 썼을까? 그 구분하는 훈련부터 시키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을 썼는데 혹시 얘 때문에 잘못 쓰이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쓰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 이게 이제 주로 저학년들이 하는 거고요. 머리가 좀 커야 그 다음 이제 부작용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개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재밌고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렸고요. AI가 어렵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토샵 쓰시죠? 뭐 지금 많이 안 쓰지만 포토샵 프로그램 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포토샵 프로그램 짜는 법을 알아야 포토샵을 쓰는 건 아니죠. 인공지능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냥 초등학생도 가져다 프로그램을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인공지능을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지금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AI는 미래 기술이 아니고 이미 현재 기술이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들, 또 특히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이해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의 역량, 디지털 역량, 새로운 변화에 대한 판단력들을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이 비대면 플랫폼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육 등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 윤리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패널 3분과 함께 교수님과 4분이서 같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초림초등학교 김정은 선생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남여자고등학교 이영록 선생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강중학교 도승숙 학부모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김명준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담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림초등학교 김정은 선생님, 혹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초등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체험 위주, 놀이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직 교과목도 없고 구성된 부분이 없어서 재구성을 해서 제가 많이 아이들을 현재 오늘도 지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거 체험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간, 또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토의 토론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골고루 구성해보고자 했는데, 항상 연구를 하면서 고민되는 게 초등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더 제가 교사가 중점에서 지도하면 아이들이 중등, 고등 가서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교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내용 체계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선형.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쉽게 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렵게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5, 6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의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서 어른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같이 참여하셨던 교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중을 시킬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제 뭐 블록 코딩 말씀하시고 약간 어렵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하는 거 그런 거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강의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학년은 AI나 이런 것들을 잘 아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AI와 사람을 구분한 것부터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도 있을 거 어떤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부터 막 AI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를 쓰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후반에 갈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1, 3, 4학년 때는 AI를 쓰는 게 좋겠다. 이것도 AI를 쓰면 좋겠네. 따라서 AI는 뭘지 이제 궁금해지는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요. 윤리도 뭐 옳고 그름이지만 저학년 때는 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아까처럼 이제 그 신한 라이프에 보면 AI인데 AI라고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AI도 아닌데 AI 척한 게 있거든요. 맨날 스마트 그럼 다 AI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선풍기도 자다가 30분 만에 꺼지면 뭐 AI 인공지능 선풍기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진짜 이게 AI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라. 그러면 AI는 어떤 건지를 이제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저학년들은 주로 그런 거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록 선생님께서는 혹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왔는지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단절된 느낌을 듣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도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제 중등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정부에서 윤리 기준을 만들었는데 일단 3대 원칙이 만들어졌거든요. 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뭐 기술의 한목적성 뭐 이런 부분 3대 원칙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아우를 수 있는 체험형 수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초등학생 때부터 이건 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하고 토의 수업.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재밌게 이제 에듀테크를 통해 가지고 신기한 어떤 이런 뭐 딥페이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체험하면서 교수님이 또 마지막에 짚어주셨듯이 문제점이 그럼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좀 사고의 좀 전환이나 확장을 좀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공유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이런 에듀테크에 굉장히 또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상에 의견을 올린다거나 또 더 많은 자료를 이제 태블릿도 지금 경기도에서 다 지급을 해줬거든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뭐 좋은 자료들을 함께 찾으면서 이렇게 좀 체험 중심으로 토의 토론 수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좀 그런 시간 확보가 그나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그런 길을 찾아가고 윤리적인 상상력 이런 경우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 모럴 머신 같이 A 아니면 B 뭐 아이들이 뭐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너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찬반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좀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면 중고등학교에 와서 정보 교육, 뭐 기술 과정 교육에서 어떤 AI 이론들 원리 활용을 할 때 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개발자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확 밀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에 밀고 들어옵니다. 대학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 중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느냐. 2, 3년 지나면 커리큘럼 다 바꿔야 된다. 왜냐면 이제 앞에 배운 친구들이 위에 올라오는데 이거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제가 막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 과도기에 이게 기술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교육 과정을 약간 느낌 있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에 정보 과목도 있고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AI도 해야 되고 시간도 부족한데 커리큘럼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또 이게 오랫동안 됐으면 재밌게라는데 재미도 없잖아요. 교재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똑똑하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AI 교사 협의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들었던 거 공유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훨씬 더 재미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학부모 대표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그 교수님 강의를 이제 짧게나마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은 그래 이렇게 됐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들어오는 그 AI 기술들이란 게 태어나서부터 접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미 아날로그식으로 큰 부모들이 디지털 세계를 경험하는 거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AI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TV를 켜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AI 사회성으로 교육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지는 것이지 그렇게는 배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정말 AI를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보다 그 기술을 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더 자연스럽게 대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지금도 어느 정도 없겠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에서 사실은 초등부터 이런 교육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 유치부터 훨씬 더 인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인간 윤리, AI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 특성화된 특이화된 그런 윤리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실상 사람과의 관계나 이 사회성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철학이 공론화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기존 사회에서 갈등이나 뭐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그 안에서 기술 때문에 다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학생들이 취업할 때 사람 면접을 안 보고 AI 면접을 봅니다. 1시간가량 AI랑 1대1로 대화를 1시간가량 하면 AI가 이제 판단을 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긴장했는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얼굴 근육이나 심지어 얼굴 온도까지 재서 측정을 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얘가 공정할까? 그러면 이제 뭐 공정이란 무엇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중독이 벌어져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 요새 이렇게 우영우처럼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분들이 계시는데, 특수교사분들이 보통 집중하면 아주 뭐 한두 시간 정도 집중하면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요즘에 MIT나 프랑스에서 뭐 마일로 몇 가지의 자폐아이용 로봇을 이렇게 냈어요. 보통 서너 시간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엄마가 청소하다가 발로 이렇게 밀었대요. 귀찮으니까. 그걸 아이가 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 친구를 발로 밀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그 AI가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둘 게 아니라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험하게 하고 그걸 이렇게 다시 리뷰하게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살아가면서 뭐가 공정이고 어떤 게 정직이고 어떤 게 사랑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 인문학,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교육인데, 그게 기계가 더
퍼져 나갈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비판적 사고도 생기고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더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면 질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의 그 AI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지난 경선 때도 이제 봤었지만 사실상 기기를 제공하는 수준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상 멈추고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정보교육에 관한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 윤리를 어떻게 학교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봐야 되는지 자체를 이제 뭐 그러니까 던지거나 뭐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것조차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해야 되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이제 섞여져 가지고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 이 안에서는 우리라도 먼저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럼 가장 시급한 게 진짜 기계일까? 아니면은 교육 실수일까?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인지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누가 경기도를 대변해서 말씀을 그냥 제가 중앙부처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교육 분야의 AI 윤리 교육과 윤리 기준 그걸 마련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교육감들이 다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들 이제 임기를 그만둔 분들한테 이걸 내자니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홀드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6월 달에 교육감들이 다 세워지셔서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교육감님들하고 지자체 교육 수장들하고 아마 협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떻게 AI 교육을 시키고 윤리 교육을 시킬지 그것도 하고 이제 교육부 자체에서 다시 또 교재 리마인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수 문제인데 이거 시수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뭐 다 자기의 이해타산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시범 사업 형태로 이렇게 시범 사업 형태가 제일 편하죠. 시범 사업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학교 이렇게 전환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특히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아마 통해서 할 것 같고 그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학부모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학부모로서 입장을 좀 개진하면 또 지자체는 또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어오고 오면서 이 인공지능 비약적인 발전에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거나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안혜란입니다. 저희 성남형 교육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AI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윤리를 포함한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요즘엔 그 이제 아까 자폐 스펙트럼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하고 다르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교육하고 이렇게 그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남에서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를 포함한 AI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별 맞춤형 AI를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혹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생각해 아니고요? 본 적이 있을지 이렇게 네. 양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신 것 중에서 AI를 이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접근했으면 접근했던 기록들 같은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숙제를 내더라도 10명이라고 그러면 10명한테 동시에 내지 않고요. 특징을 분석해서
얘한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의 방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AI가 좋은 방법이 이런 그런 개별화라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지금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갈수록 더 좋아지고 또 에듀테크 쪽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뭐 윤리와 AI를 같이 교육하는 거는 이제 뭐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아마 이게 이제 어디서 기록이 돼서 이제 이 경기도나 성남의 어떤 교육을 관련하시는 이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받으시면 훨씬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떠들어봤자 저는 여기에 관련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AI 윤리교육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보교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윤리에 대한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까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뭐 2020년에 나온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자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뭐 전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 AI 윤리교육 장학자료 개발을 지금 했고, 7월에 이제 뭐 일주 전 출판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에 그 자료집들이 다 배포가 될 예정이어서요.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정보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정보 선생님들의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도 계속된 고민은 정보 시간에도 이거를 다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지원해서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배움의 길을 갖고 계시고 수업 중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윤리교육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교과의 특성도 살리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선도 사업처럼 뭐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 아니라 좀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교과에 맞게 좀 윤리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자료집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보 시간에는 윤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사항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그 의견도 굉장히 잘 듣고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굉장히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 인공지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실수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현실로 뚝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정부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정보 교육, 디지털 교육, AI 교육, 메타버스 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지금 그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이 뭘까? 이걸 관통하는 저는 이게 기술 교육이 돼야 되는 건가? 테크 교육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가치 교육이 돼야 되는 건가? 윤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돼서 갈래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질문이라기보다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학교에서 가르칠 게 점점 많아가지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데 점점 더 가르치는 종목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가람만 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본질적인 거, 이센셜한 것과 그리고 조금 더 이게 가지가 치는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윤리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따로 놓고 보여야 될 건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가르치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타치가 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에서 새로이 촉발되는 문제에 대한 윤리를 같이 다뤄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뤄야 할 부분도 많고 가르쳐야 할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골라서 편집을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패널분들과 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공지능과 결합된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의 강의 함께 들어보셨고요. 담화까지 함께 했습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 그리고 코딩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또 대응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과 또 현장의 이야기 들려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화요일 1부로 시작해서 오늘 3부와 4부까지 다양한 분야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학습 격차 해소, 마을 협력, 생태 전환, 인공지능 이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4개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또 성남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성남시, 성남형 교육지원단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방명록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방명록 작성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까지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틀간 진행되었던 2022년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